북한 해군이 서해 NLL 전투함에 미국산 기관총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석회의를 제안하면서 또다시 대화 공세를 폈는데요. 북한의 속셈은 무엇인지 분석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양욱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해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배치한 초계정에 미국산 게틀링 기관총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게틀링 기관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무기입니까? 게틀링 기관총은 아주 손쉽게 얘기해서 총절 여러 개를 묶어서 만든 기관총입니다. 보통 이 총이라는 것이요, 영화에서처럼 그냥 무한정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총열은 결국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나가다 보면 총열이 달궈집니다. 달궈지다 보면은 결국은 총열이 쏠 수 없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관총은 총열을 교환하게 됩니다. 사격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 게틀링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보통 3개나 혹은 4개, 6개의 총열을 한 다발로 묶어서 지금 화면으로 예, 나가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발이 나갈 수가 있고요. 지금은 뭐 12.7mm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게틀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mm나 아니면 20mm처럼 굉장히 굵은 이런 정도 되면 30mm 게틀링 기관총은 어떠냐면요. A-10이라는 그런 이제 항공기, 탱크 잡는 항공기에 사용이 돼서 그 포탄만 가지고도 탱크를 격파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게틀링 같은 경우는요. 저는 조금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약간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그러니까 14.5mm 게틀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보통 이런 그 대공 화기를 쓸 때, 이 장거리를 쓸 때 14.5mm 씁니다. 12.7mm는 보통 대한민국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4.5mm 게틀링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 굉장히 여러 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이제 그 보면 해외에 심지어 수출하는 배에도 장착을 했고요. 그거 이외에도 북한이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대천급 이라고 해서 약간 좀 큰 경비정입니다. 아니면 SO1급이라는 경비정 같은데 이미 탑재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7mm 게틀링이라고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2.7mm 게틀링 총은 사실 미군도 잘 사용하지 않는 총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어디 해외에 유출되어서 나갔을 가능성은 사실 그닥 높지가 않고요. 12.7mm라는 탄환이 그 러시아에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그 나토에 쓰는 탄환과 규격이 조금은 틀리지만 다른 12.7mm라는 탄환이 있는데 이 12.7mm 곱하기 그 109mm라는 탄이 있습니다. 이 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탄으로 해서 총을 만든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게틀링 기관총을 만든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2014년 4월 아마 한 16일인가 18일인가 그때쯤에 공개를 했었을 겁니다. 그때 이 6열 게틀링, 12.7mm 6열 게틀링을 이제 그 장착을 해서 그 그러니까 이란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그런 걸 이제 내부 매체 보도를 하고요. 여태까지 그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북한이 76mm 함포라고 그래서 서구제 굉장히 최신형 함포를 갖다 가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북한이 새롭게 구한 것이 아니라 이텔이라는 오토멜라라 회사에서 만든 거를 이란이 카피를 했습니다. 그 이란이 카피한 것을 아마 이란을 통해서 그 입수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같은 루트로 만약에 12.7mm라는 기관총 그 게틀링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마도 이란 커넥션일 가능성도 있다. 그다음에 14.5mm를 가지고 그 게틀링을 만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북한 말고도 중국이 그런 것들을 만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이란 커넥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아무리 그 이란과 관계가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사실은 군부는 얘기가 들립니다. 정치권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친해지고 싶고 이러고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방향이 틀린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IS와 함께. 그럼 그 IS 그 시리아를 지원하는 IS 전쟁을 지원하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리아 커넥션과 그다음에 시리아의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서 군이나 정보기관 쪽에서 이러한 그 군사 커넥션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되려 이제 여기서 미제를 들어왔다라고 하고 막 호들갑을 떨고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정확한 루트가 어디인지, 만약 그 루트가 존재한다면은 이게 국제관계에서 무슨 함의를 갖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 정보기관이라든가 정부기관에서 캐치를 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양 의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는 미국산 게틀링 기관총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입수 경로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 이제 입수 경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추론이 가능한데 그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통상적으로 북한이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한 그런 그 군수 물자를 판매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미국산이 됐던 서방의 어떤 선진 그런 그 군수 물품을 구입해 갈 적에도 주로 이런 무기 밀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요. 중동 국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중동 지역 국가 중에서도 특히 군사적으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예를 들자면 이란이라든가 리비아라든가 시리아 이런 나라들과의 어떤 그런 나라들과의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무기 밀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게틀링 기관총이 미국산이 됐든 뭐 중국제가 됐든 무기가 됐든지 간에 만약에 미국산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맞다고 치면은 이런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리비아 이런 전통적인 군사 우호 협력 국가로부터 밀거래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따라서 이 관계 기관에서는 이런 그 한미 이 정보기관 간의 어떤 협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서 반드시 이 무기의 원출처가 어디인지 이거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사후 조치를 반드시 강구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유사시에 북한이 이런 그런 미제 무기를 통해서 우리하고 어떤 유사시에 활용할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대응 전략, 대응 보복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비슷한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 무기는 뭐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중동을 통해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양 의원님, 북한이 지속적으로 서해 NLL 인근의 병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북한이 어떤 무기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 활동이 지금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은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끝납니다. 이 7월 1일부터는 이제 금어기가 돼서 꽃게잡이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꽃게잡이가 한참일 시절이고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굉장히 지금 집중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활동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북한의 경비정이 꽃게잡이선들을 NLL을 못 넘어게 단속하는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리도 인근에 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한다든가 뭐 아니면 지난번에 갈도 같은데 방사포 기지를 설치한다든가 하면서 자꾸 군사적으로 이쪽에 그 전진 기지들을 자꾸 앞쪽으로 배치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 게틀링을 장착하는 것 같은 경우도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은요. 우리 연평해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연평해전 때 보면 결국은 북한이 그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화력을 압도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 우리의 그 참수리 그 고속정에도 이 게틀링이 장착이 돼 있습니다. 우리 참수리에서 장착되어 있는 건 20mm입니다. 훨씬 더 화력이 센 겁니다. 이런 것에 이제 굉장히 그 당해봤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14.5mm 게틀링은 대부분의 대형 함선에는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12.7mm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것이 아무래도 14.7mm가 탄도 무겁고 이제 시스템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가벼운 걸 장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한 번에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것이요. 대한민국 해군은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연평해전처럼 옆에 달라붙어가지고 싸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배 크기를 조금 더 키우고요. 이제 참수리 같이 조그만 배는 더 이상 안 씁니다. 이 윤영하급이라든가 아니면 검독수리 B형이라든가 같이 약간 배 크기를 키우고 대신에 거기에 강한 포를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6mm 함포 같은 걸 장착하면은요, 이 지금 게틀링 같은 건 사거리 해봐야 뭐 최대 유효 사거리 해봐야 2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함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10km 정도 가까이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미 멀리서 공격을 하고 적을 격침시킨다라는 이런 방침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는데 다만 적의 화력이 세지고 있고 자꾸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북한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는 그 북한은 지금 정밀 무기 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뭔가 화력으로 집중하고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게틀링이 등장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조율을 해야 되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첨단 무기 개발 안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장 작년 초에 보시면은 그 대함 미사일 아주 현대적인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발사한 배가 심지어는 쌍동형의 고속정, 굉장히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텔스형이다라고 표현도 했는데 그러한 배들을 차분차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신형함을 많이 건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저금한 돈이나마 그런 최신형 함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 해군도 일단 잘 대비가 되어 있지만 서해 NLL 지역에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꽃게철을 맞아서 중국 불법 어선들이 NLL 그리고 한강 하구 지역까지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오히려 중국을 두둔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중국의 서해 일부 조업권을 팔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었는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정말 일리가 있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조업권을 이제 사고 판다 그러면 마치 이제 중국과 북한 간에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조업권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양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 제가 보기에 NLL 인근 지역에서 조업권을 중국 측에 북한이 팔아넘겼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은 네. 제가 보기에는 NLL 인근을 책임지고 있는 군 부대의 일선 지휘관들이 부대 관리 경비라든가 아니면은 상납금을 만들고 즉 충성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일종의 외화벌이 사업 차원에서 자기네들끼리 부분적으로 조업을 은근하게 이렇게 눈 감아주는 형태로 네. 말하자면 이 수입을 챙기는 그런 의미에서의 조업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의 군부대가 이권 사업을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이 국가 차원에서 북한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조업권을 논의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네. 국가 차원이 아닌 그러니까 군부대 차원에서의 조업권 딜을 하는 건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의원님, 그 우리 군의 이런 정당한 활동, 그러니까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도발 운운하고 중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북한은 이 그 NLL 지역 자체를 소위 서해 열점 수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는 분쟁 대상의 지역이다.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조업을 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소위 이제 중립수역 같은 것들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업을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NLL을 못 넘어오게 하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북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자기들에게는 일종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연평 해전 이후 네. 그다음에 또 특히 아니면 또 2010년에 그 어떤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이런 거 이후에 굉장히 사실 긴장이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수역 근처에 와서 양쪽의 어선들이 다 이렇게 조업을 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네.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뭐 지적을 잘해주셨지만은 이게 분명히 조업권 판매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그 뭐 김정은이 알지는 못하고 그 밑에 차원에서 예를 들어 충성자금을 갖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걸 벌충하는 차원에서 했을 가능성은 크지만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났을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2014년까지만 해도 그런 중립수역 안에 들어와서 이 불법 조업을 하던 것이 연 뭐 수회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굳이 들어가서 단속할 필요를 못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올해 초부터 되면서 뭐 거의 한 4월 정도부터 이제 소위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이제 그 시기가 금어기가 풀리기 시작한 이 시기부터 중국 배들이 잔뜩 몰려와가지고 와서 거의 뭐 한 400회, 500회 이상 정도의 그러한 그 침범 행위를 하고 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누군가 뒤를 봐주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이번에 단속에서 그런 모습이 당장 나타났던 것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해군 그 민정경찰이 단속을 하러 들어가면은요. 다 도망갑니다. 북쪽 수역으로. 근데 북쪽 수역으로 도망갔으면 그럼 북쪽 안에서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암암리에 북쪽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것은 아마 이번에 전번에 한변호에 납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납포한 그 어떤 선박이라든가 어떤 선장들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한 정보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북한이 그랬던 것인지 네. 아니면 중국이 그러한 틈을 중국 어민들이 활용했던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NLL 상에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은 북한으로서는 어떤 의미에서 호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긴장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 거기서 만약에 우리 민정경찰이 단속을 하고 작전을 하고 할 때 거기다가 실제 총격을 가하거나 하는 일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바보는 아닙니다. 북한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할 거에 대비해서 거기 있는 요원들이 전부 다 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명의로 통첩장을 보내면서 NLL을 넘어오면 조준 타격을 하겠다는 위협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화면 한번 함께 보시죠. 이 시각부터 초미한 소해율점 수역에서 아군 해상 군사 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 함정들에 대하여 경고 없이 직접 조준 타격을 가할 것이다. 우리의 선의와 인내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네, 조준 타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서해 NLL 긴장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긴장을 완화하고 또 평화가 깃들게 하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제 북한은 현재 최근에 NLL 인근 지역에서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NLL을 계속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분쟁 수역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의 해외 선전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 국지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NLL 인근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 수호, 평화적인 어떤 환경 조성을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북한이 NLL을 침범했을 때 네. 국지 도발을 했을 적에는 우리가 이미 대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전 수칙에 의해서 강력한 응징과 보복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강력한 응징과 보복이 네. 실효적으로 북한 이런 이 도발 세력에게 군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대응이 없이는 북한이 언제든지 도발을 일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런 데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원칙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서해 NLL 인근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물론 22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래놓고는 닷새 후에 남북 해외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열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는데요. 자, 북한의 갑작스러운 평화 공세 의도가 무엇인지 지성림 기자 보도 보신 후에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2일 군수 분야의 간부들과 함께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미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의지를 과시하며 호전성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선제 핵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며 다양한 전략 공격 무기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하고 닷새 후 북한은 광복절을 맞아 남과 북 해외 인사들이 참석하는 연석 회의를 열자며 준비위원회까지 결성했습니다. 올해 8.15를 전후하여 북과 남의 당국과 해내외 정당 단체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하는 민족적 대회합을 평양이나 개성에서 개최해야 돼 회의 명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연석회의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안을 담은 공개 편지를 국무총리를 비롯한 우리 정부 관료들과 정당 단체 대표들에게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런 평화 공세에 대해 통일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과거부터 되풀이해온 전형적인 통일전선 공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연석회의 제안이 남남 갈등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위장 평화 공세를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내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에서 연석회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해왔을지 또 왜 시기를 8.15 전후로 잡은 걸까요? 뭐 역시 그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자꾸 이 남쪽과의 대화를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 결국은 그 김정은이 얘기를 꺼냈으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겠죠. 네. 그런데 지금 뭐 아까도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예를 들어서 정말 평화 무드를 만들고 대화 무드를 만들어서 나간다면은 대화를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아마 더 기분 좋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남북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고 네.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단기 기억 상실을 아마 노린 거 아닌가 싶은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네. 올 초에 4차 핵실험 하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그렇죠. 쐈고요. 네. 계속적으로 도발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장 며칠 전에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보면 이제 소위 이제 1.5 트랙 네. 회의가 있었죠. 그럼 중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소위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기회가 있어 얘기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핵에 대한 얘기도 하나도 안 한다. 핵 안 한 상태에서 와서 연석회의하면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단체까지 다 보자. 네.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이제 소위 자신들의 국면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힘을 가지고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걸 굳히기로 들어갔다는 것이지 진정한 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 역시 전형적인 통전 공세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그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 이대로 괜찮은지 전망 좀 해주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핵화 대책 육자회담 틀 내에서 이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미 사실상 북한은 이제 핵을 가진 국가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자회담 틀 내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육자회담 틀 밖에서의 어떤 비핵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이란과 했던 비밀 핵 협상 또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해서 위해서 했던 비밀 외교 이런 형태의 미북 간의 비밀 외교 형태의 비밀 교섭 이런 것만이 네. 육자회담을 다시 살리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비핵화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어떤 협상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